1989년 6월 4일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 아래 배에 탄 사람들은 따뜻한 여름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유람선 위의 사람들은 물 위로 떠오른 시체를 발견했고 공포에 질립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시신을 물에서 꺼내려고 시도했지만 시신의 목에 밧줄이 콘크리트 블록에 묶여 있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끈을 잘라내고 시신을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스카이웨이 브릿지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에서 두 번째 시체가 떠다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두 번째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세 번째 시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 구의 시신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래로 향하고 목에는 밧줄이 콘크리트 블럭과 연결돼 있었고 발목과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덕테이프가 시신의 입을 덮고 있었고 모두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검시관은 그들이 약 3일에서 5일 동안 물속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시신 모두 익사로 판명났고 이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시신이 한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성폭행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3명 모두 하반신이 나체였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형사들은 3명의 여성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편 데이즈인 호텔의 객실 메이트는 251호실에 며칠 동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의 투숙객은 조안이라는 여성과 두 딸이었는데 6월 1일 체크인 이후로 모든 짐은 방에 있었지만 잠을 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이트는 매니저에게 보고했고 매니저는 뉴스에서 본 여성 시신의 소식을 기억하고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호텔에 출동했고 객실에서 발견된 지문과 시체의 지문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투숙객의 정보를 토대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여성의 남편 할의 집에 전화하여 그의 아내와 딸들의 치과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원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세 구의 여성 시신은 조안, 크리스티와 미셸 로저스로 모녀 사이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남편 할을 살인 혐의로 조사했고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는 태도로 인해 그를 더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은 이미 오하이오주에서 아내와 자녀의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사망 추정 날짜에 오하이오주의 여러 레스토랑에 모습을 드러낸 할은 용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할의 형제 존도 조사했지만 그가 살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번호판이 달린 조안의 자동차가 보트 선착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호텔 마크가 있는 메모지엔 조안이 쓴 것으로 확인되는 선착장의 방향과 블루잇 화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템파 도시의 관광 안내 책자에는 코트니 캠벨 커스웨이 RT 60 데이즈 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안의 메모는 선착장으로 갈 것을 암시했고 보트의 색깔을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트에 태운 자가 범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메모는 조안과 필적이 달랐고 데이즈 인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 알려준 듯 했습니다. 이 메모에선 조안의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모녀는 6월 1일 정오쯤 호텔에 체크인했고 저녁 7시 반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선착장으로 향했고 누군가의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살해되었습니다. 모녀의 경로에 목격자들이 있었는지 모두 확인하였으나 그들을 봤다는 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살인범을 추적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어머니 조안, 딸 크리스티와 미셸로 구성된 로저스 가족은 오하이오주의 4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할 로저스는 조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조안은 당차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엄마처럼 외향적이고 인기가 많았지만 미셸은 아빠를 닮아 조용하고 친구보단 소와 닭 등 동물을 보살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농장의 이동식 주택에서 할의 동생인 존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해 묻고
폭력적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존을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영상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미셸이 묶여 도움을 간청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발견됩니다. 존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셸은 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며 미셸이 겪은 일을 가족이 알게 되었고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엄마인 조아는 미셸에게 너무 미안했고 가족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젖소를 짜야 하는 낙농장의 일은 멈출 수가 없어서 가족 중 누군가는 농장에 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할은 자원하여 낙농장에 머물면서 엄마가 10대 두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모녀는 플로리다로 여행 가기로 합니다. 조아는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플로리다주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싶어 했고 딸들은 테마파크를 계획에 둡니다. 1989년 5월 26일 모녀는 오하이오주를 떠나 잭슨빌 동물원, 디즈니 MGM 스튜디오, 시월드 등을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에서 며칠을 보낸 후 6월 1일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아는 길을 잃었고 항구의 도시 템파에서 하루 더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차를 몰고 가다가 조아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템파의 관광 안내 책자를 꺼내 지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데이지인 호텔이었습니다. 한창 지도를 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하이오주 출신 사람이라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 반갑다며 가벼운 인사를 한 뒤 남자는 조안의 지도에 호텔까지 가는 길을 적어줬습니다. 모녀는 너무 감사했고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의 보트를 타고 일몰 관광을 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조안은 동의했습니다. 친절한 낯선 사람은 조안에게 보트가 세워진 위치와 파란색과 흰색이 있는 보트라며 알려주었습니다. 친절한 남자 덕분에 모녀는 호텔에 잘 도착했고 그들은 정오가 좀 지나 체크인했습니다. 짐을 풀고 객실에서 쉬다가 저녁 7시 반 호텔 레스토랑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로부터 3일 뒤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는 한 달 넘게 소득이 없었습니다. 용의자의 유일한 흔적이라곤 지도에 적힌 필적이었지만 대조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수석 형사 짐 카펠이 플로리다 법 집행부가 발행한 소식지에서 마데이라 해변 강간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모녀 사건 발생 2주 전인 5월 15일 캐나다에 사는 주디 블레어라는 여성이 여행 중 마데이라 해변에서 데이브 포즈너라는 남자로부터 일몰 관광에 초대받았고 보트에 탑승 후 강간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펠 형사는 두 사건의 유사점을 발견했고 데이브 포즈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조사했으나 템파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카펠 형사는 다른 형사들과 함께 주디를 인터뷰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나기로 합니다. 주디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5월 15일 친구와 함께 마데이라 해변으로 여행을 갔고 한낮에 편의점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 포즈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알루미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에게 무료로 보트 관광을 제안했습니다. 주디와 친구는 파란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보트에 탔습니다. 바다 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선착장에 내리자 남자는 보트 위에서 보는 일몰이 장관이라며 한 번 더 초대합니다. 그날 저녁 친구는 몸이 안 좋다며 주디 혼자 선착장에 도착했고 남자는 친구가 안 온 것에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트는 마데이라 해변에서 템파베이까지 항해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남자는 주디에게 관계를 제안했고 주디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폭력적으로 변했고 목숨과 바꿀 거냐며 협박합니다. 주디는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길 바랐습니다. 남자는 다시 마데이라 해변에 그녀를 내려줬습니다. 주디는 친구가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서 남자의 몽타주를 받았고 템파로 돌아와 조안의 지도에 남겨진 필적과 함께 광고판에 게재했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본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한 것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루미늄 회사를 소유하거나 근무하는 자 중 보트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으나
아쉽게도 수상한 사람은 못 찾았습니다. 용의자의 몽타주와 필적 사진은 시내와 고속도로, 보이는 광고판마다 전부 올렸습니다. 몽타주를 본 사람들의 제보 전화가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쏟아졌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3년이 지난 1992년 5월, 이제는 제보 전화도 시들해지던 차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수리를 맡기면서 받은 계약서와 영수증의 필체가 광고판의 필체와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기대 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는 순간 한눈에 보기에도 똑같아 보였습니다. 서류상의 이름은 오바 챈들러였습니다. 형사는 즉시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습니다. 캐나다 여성 주디에게 오바의 사진을 보여줬고 3년 전 그 남자가 확실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오바 챈들러는 1946년 10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넷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고 그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4학년 때 무단 결석으로 낙제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범죄의 길로 빠져 14살 때 자동차 절도 혐의로 시작해 18살이 될 때까지 20번의 체포를 당했습니다. 18살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동차를 훔쳤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로 이주한 후 초기 그는 친구와 함께 한 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총구를 겨누고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공범에게 남자를 묻게 하고 여자를 침실로 데려가 묻고 리볼버 총구로 여자의 배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에서 쾌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자임에도 그의 곁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소년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고 금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이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평생 몇 번을 결혼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7명의 여성에게서 최소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여성에 대한 관심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동시에 여러 파트너를 두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40대가 된 오바는 템파에 거주하는 바바라라는 여성과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데브라라는 여성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바바라와 헤어지고 데브라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더 예뻤고 자신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캐묻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오바는 데브라에게 쉽게 거짓말을 했고 데브라는 오바를 믿었던 건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1988년 5월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1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오바는 무허가로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이 잘 돼 집도 구매하며 부부의 삶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란색과 흰색의 베이라이너 보트를 구입하면서 새로운 자유를 갖게 됩니다. 탁 트인 바다로 나가면서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바는 이내 나쁜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솜씨로 그는 일몰 크루즈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보트에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항만의 도시 템파에 관광객들은 도처에 있었고 그는 주로 혼자나 둘이 다니는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그의 기록으로 남겨진 첫 여성은 주디 블레어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당한 후 마데이라 해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디를 강간한 지 2주가 지난 6월 1일 오바는 운전하고 가던 중 길에서 오하이오주 번호판이 붙은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여자 3명이 탄 것을 알아차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조한 모녀에게 호텔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일몰 크루즈를 제안합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계획대로 선착장에서 만났고 바다로 멀리 나가자 오바는 한 명씩 밧줄로 손목을 등 뒤로 묶고 입에 덕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는 한 명씩 강간했고 모녀가 서로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은 가리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 목에 밧줄을 묶었는데 밧줄 끝에는 10kg가량 되는 콘크리트 블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대의 고통을 주기 위해 그는 아직 살아있는 모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오바 챈들러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기 집 근처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오바의 지문과 조안의 지도에 있던 낯선이의 지문도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증거를 찾기 위해 보트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보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살인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3년간이나 잡히지 않았던 것은 그가 여기저기로 도망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몽타주와 필적이 공개되자
불안감에 떨던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한 자기 딸에게 연락하여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딸에게 모녀를 죽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편 템파에 남겨진 데브라는 뉴스와 광고판에 나오는 몽타주를 보고 남편과 묘하게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리 없다며 남편을 믿었습니다. 몇 달 후 오바는 데브라 곁으로 돌아왔고 그는 플로리다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현금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템파가 아닌 플로리다주의 다른 도시에 자리 잡은 지 1년여 만에 드디어 잡힌 것입니다. 1992년 11월 10일 오바는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길 위에서 모녀를 만났고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지만 그 이후 뉴스에서 본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그가 6월 1일 밤늦게 항해한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는 보트에 엔진 문제가 있어서 손보러 갔다고 거짓말했고 해안 경비대와 해병 순찰대에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런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바의 큰딸도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엔 증인으로 주디 블레어도 참여했고 자신이 당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바는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트에서 주디와 관련된 사건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도중에 주디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디 사건은 오바가 살인 혐의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주디 또한 재판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9월 오바는 1급 살인 3건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 12명 전원은 사형을 선고하도록 투표했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자 오바는 비웃었습니다. 판결 직후 그의 아내 데브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년 후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바 챈들러는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2007년 5월까지 여러 차례 항소를 신청했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그는 65세의 나이로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복역 기간 동안 유일하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수감자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도주하면서 그가 저지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1990년 11월 플로리다주 코랄 스프링스에서 강간당하고 교살된 아이브리스의 살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브리스는 살해당했을 때 불과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스포츠 용품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11월 27일 그녀는 퇴근하던 중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친절한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3시간 후인 새벽 1시쯤 그녀는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끈 자국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덕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DNA 샘플을 수집했지만 그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않았고 참고할 수 있는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남겨져 있던 범인의 작은 DNA와 오바의 DNA를 검사한 결과 일치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당시 그녀의 근무지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멕시코로 이주한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해 23년 만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범인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한동안 플로리다 미해결 사건 수사관들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 당시 오바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